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데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이 자는 동안 울리지 않도록 설정해놓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그는 휴대폰을 보자 9번이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데일은 아들 루카스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하니까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갔으니 알아서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지 생각하며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내 오드리였습니다. 아내는 아들 루카스가 칼에 찔렸다면서 울먹거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오드리는 회사 일 때문에 6시간 떨어진 곳으로 출장 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운전해서 캘거리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빨리 아들 곁에 가 있으라고 울먹거렸습니다. 놀란 데일은 아들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문을 열고 누워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아들 루카스는 아니었습니다. 데일은 안심하며 루카스가 어디 있냐고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간호사는 누워있는 사람이 아들 루카스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일의 눈앞에는 얼굴이 짓이겨져 목과 얼굴이 구분도 안 됐으며 눈, 코, 입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데일은 누워있는 사람의 손을 잡자 아들임을 눈치챘습니다. 아들의 손톱과 손모양, 잡히는 느낌이 아들이 맞았습니다. 데일의 온몸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태어난 루카스는 인큐베이터에서 며칠간 있다가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과 음악의 소질을 보여 악보를 보지 않고도 금방 음을 잘 잡아내곤 했습니다. 그가 9살이 됐을 때 여동생 줄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여동생을 잘 돌봤으며 줄리아가 괴롭힐 때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다고 줄리아는 회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는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노력형이 아닌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부모님은 많은 기대를 했으며 다른 나라를 체험해보면서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사우스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루카스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며 스페인어를 쓰는 아프리카를 경험하며 즐겁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1년간의 외국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본가가 있는 캘거리로 돌아오기 며칠 전부터 그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주식 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며 의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18살의 루카스 스트레서는 오늘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캘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도착한 루카스는 잠시 쉬었다가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캘거리 시내의 몇 개의 술집을 거쳐 바이널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들은 루카스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클럽 안의 공기가 탁해 친구들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로 하고 클럽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클럽 안에서는 한 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에 들어오면서 가죽 자켓을 맡기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한참 놀던 그는 다른 클럽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티켓을 주며 맡겨둔 옷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옷이 다른 자리에 걸려 있어 빨리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옷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자켓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프론트 데스크 직원과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직원은 금방 그의 옷을 찾아냈으며 그에게 돌려줬지만 그는 술에 취해서인지 소리를 지르며 횡패를 부리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바운서가 나타났습니다. 바운서는 횡패를 부리는 그를 클럽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화가 난 그는 흑인 바운서에게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기 시작했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방금 돌아온 루카스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는 그냥 서 있던 루카스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루카스를 밀었습니다. 루카스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에게서 빠져나오려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클럽 앞이 소란해지자 바운서가 바로 나와서 루카스와 친구들을 클럽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싸움은 일단락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클럽 안으로 들어온 루카스는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바운서는 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클럽 건너편에 세워뒀다고 말하자 뒷문으로 나가면 될 것 같다며 뒷문 쪽으로 루카스와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루카스의 친구 브라이스는 루카스와 티셔츠를 바꿔 입어 그들이 루카스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바로 좁은 골목이 있었고 루카스와 친구들은 어떻게 차로 안전하게 갈 것인지를 상의하며 몇 걸음을 걸었을 때 여기 나왔다! 라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에선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루카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고 재빨리 911에 신고했습니다. 루카스는 갑자기 한 무리의 남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루카스는 빌면서 그냥 조용히 가겠다고 외연했지만 그들은 루카스를 한쪽 벽으로 밀어붙여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루카스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는지 피가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바닥에 넘어져 제발 멈춰달라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청년들은 인정사정 없이 루카스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흩어지는 듯 보였지만 몇 명이 다시 나타나 쓰러져 있는 루카스를 한 번 더 발길질로 공격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바닥에 누워있는 루카스의 머리를 축구 공 차듯 발로 여러 번 차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친구들은 루카스에게 달려가 그를 봤을 때 누워있는 사람이 루카스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911로 신고해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루카스가 그때까지 정확하게 어떤 상태였는지 친구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루카스가 실려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너무 부어 있었으며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루카스가 칼에 찔렸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을 때 동생 줄리아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줄리아는 오빠의 머리카락을 보고 오빠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으며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이 루카스에게는 5분 정도의 삶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아빠 데일은 아들을 안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들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자 제발 엄마가 도착해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달라며 울면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엄마가 도착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클럽 앞에 있는 사람들을 뒤지기 시작하자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루카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경찰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용의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루카스를 부검한 결과 그는 심장과 폐가 모두 관통된 상태로 칼 외에 어떤 뾰족한 것으로도 깊게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수십 군데의 구타 흔적과 머리에는 11번 이상의 강한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돼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친구들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루카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주도적으로 공격했는지 증언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장면을 본 브라이스는 너무 충격을 받아 사건을 자세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정확한 상황과 얼굴을 기억해내 그의 증언과 보안 카메라를 토대로 한 명씩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급) 살인죄로 19살의 프란츠 카블레라가 제일 먼저 체포됐으며 1급 살인죄로 18살의 네이슨 절베이, 며칠 뒤에 2급 살인죄로 조시 포크가, 3주 뒤에는 네 번째 용의자 아스마 쉘라, 한 달 뒤에는 2급 살인죄로 조단 리엘이 검거됐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네이슨 절베이가 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네이슨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베트남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폴에게 수사 공조를 부탁했습니다. 아스마는 사건 당일 자신의 자켓을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고 클럽에서 횡패를 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클럽 밖으로 나가 루카스에게 시비를 처음 건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스마는 캘거리 최고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축구단 단원으로 그는 거의 전문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검거되고도 여러 번 진술을 바꿨는데 자신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집에서 피 묻은 신발을 수거했습니다. 아스마는 그날 클럽에서 코피가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루카스의 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자신이 루카스 피가 고인 곳을 밟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신발에만 피가 많이 묻은 것으로 봐서 그는 쓰러져 있는 루카스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돌아가면서 찼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한 증거였습니다. 프란츠는 아스마의 친구로 그의 자동차 열쇠가 루카스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열쇠를 칼처럼 잡고 루카스를 계속 찍어 때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열쇠에는 루카스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휴대폰에는 네이슨에게 보낸 문자가 나왔는데 자신이 아스마를 돕기 위해 어떤 애를 찔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네이슨은 자신이 골목에 숨어 있다가 그 애를 칼로 찔렀는데 죽은 것 같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문자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조시는 벽을 한 손으로 잡고 루카스의 얼굴을 7, 8명과 함께 발로 4번 정도 차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의 형량이 발표됐습니다. 1급 살인죄로 아스마 쉘라와 프란츠 카브렐라는 25년 뒤에 가석방의 자격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조시 포크는 과실치사로 7년형을 받았지만 조단 리엘은 특별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가짜 여권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도망간 네이슨은 베트남 경찰에 검거되어 캘거리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네이슨의 당일 행적은 아스마와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하고 루카스가 클럽 안으로 바운서와 함께 들어가자 차로 뛰어가 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루카스가 앞문으로 나오지 않자 뒷문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 뒷문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네이슨은 루카스를 큰 쓰레기통 옆으로 몰고 가 루카스가 도망갈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 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함께했던 친구들은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스는 수만 번 그날을 생각하며 클럽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더 기다렸더라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클럽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더라면, 클럽 앞이 소란해졌을 때 바로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그날 클럽에 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루카스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던 루카스는 이제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